다 팔아. 안녕하세요, 다팔아 김선달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두면 좋을 2022년 5월 2주차 핵심 뉴스들을 모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부문 북한으로 갑니다. 첫째, 12일 목요일 유엔 안보리 또다시 무산입니다. 11일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첫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공개 회의에 참여한 대부분의 이사국은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한 북한을 규탄했지만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중국 대사는 미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을 지원키로 한 것을 겨냥해 일부 국가들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핵 잠수함으로 확산 저지에 역행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부대사는 안보리가 과거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에 눈을 감고 제재를 강화하기만 했다. 더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주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추가 제재를 반대했습니다. 한편 한국과 미국 대사는 북한이 그동안 패전국에나 사용하는 굴욕적인 표현이라며 비판한 CVID 표현을 부활시켰습니다. 한국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정부의 대북 입장을 밝혔습니다. 둘째, 13일 금요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후 6시 29분 북한이 다시 한번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비행거리 360km, 고도는 약 90km, 속도는 음속의 5배 정도로 탐지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첫 북한의 도발이자 남한 전체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무력 시위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도발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진 않았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셋째, 14일 토요일 북한 코로나 확진자 공식 인정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부정하던 북한이 처음으로 확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리의 비상방역 전선에 파공이 생기는 국가 최중대 비상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5월 8일 수도의 어느 한 단체의 유혈자들에게서 채집한 검체에 대한 최근에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BA2와 일치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주민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후 전국적으로 주민 약 19만 명이 격리된 상태이며 12일 하루에만 1만 8천여 명에 이르는 유증상자가 있고 6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부문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갑니다. 첫째, 10일 화요일 러시아 승전 기념일 행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9일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은 철저히 서방에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치들과 싸우고 있다 등의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날 열병식에는 약 130대의 군사장비와 1만 1000명의 군인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승전 기념일에 맞춰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전면전 선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서방의 우려와는 달리 군사 퍼레이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둘째, 11일 수요일 바이든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 서명입니다. 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941년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무기대여법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때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맞춰 미 의회는 10일 우크라이나에 총 398억 달러 추가 지원금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셋째, 11일 수요일 EU 상임의장 방문 중 오데사 미사일 폭격입니다. 9일 EU 상임의장이 오데사를 방문해 우크라이나 총리와 회담을 가지는 도중 러시아의 미사일 공습으로 방공호로 대피했습니다. 총 4발의 순항 미사일이 오데사 지역을 공습했으며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남부에 위치한 주요 항구 도시입니다. 상임의장은 이후 방공호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회의를 이어갔으며 EU는 군사장비 측면에서 가능한 많은 지원을 보낼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부문 이번에 미국으로 갑니다. 첫째, 12일 목요일 미 국무부 중국 대만 관련 문구 신경전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5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별 소개 팩트시트 항목 중에서 대만 관계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기존 문구에서 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 유일 합법 정부로 인식하고 대만이 중국의 일부이고 중국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미국 정부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등의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대만은 민주주의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핵심 파트너, 미국은 대만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대만 해협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등 비공식적 강력한 관계라는 문장이 소개자료 메뉴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세상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에 할애할 수 없는 일부분, 대만 문제를 놓고 정치적으로 장난치고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일이라며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둘째, 12일 목요일 크리스토퍼 안 추방 위기입니다. 9일 미 법원은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습격한 혐의로 크리스토퍼 안의 스페인 송환을 판결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안은 자유조선 소속으로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피신시킨 주장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법원은 송환 거부를 결정할 법적 재량권이 없어 송환 결정을 내렸지만 스페인과 북한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기에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된다면 암살될 가능성이 클 것이다 등의 송환을 반대하는 장문의 의견서를 판결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이례적으로 미 사법부가 행정부의 송환을 막아달라고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한편 크리스토퍼 안 측은 이번 1심 판결에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셋째, 13일 금요일 미국 기자 피격 사망입니다. 11일 팔레스타인 난민촌을 취재하던 미국인 여성 기자가 취재 도중 머리에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자는 당시 보호용 헬멧과 프레스라고 명시된 조끼를 입었음에도 피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이번 소행을 서로 상대국의 범행
범행이라 주장하며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키는 상태입니다. 넷째 14일 토요일 텍사스 한인 미용실 괴한 총격입니다. 11일 오후 2시 20분 미국 텍사스주 한인타운 미용실에 흑인 남성이 침입해 총기 난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한인 여성 3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이 아시아인을 노린 증오범죄와 관련됐다는 증거가 포착되지는 않았지만 이를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며 수사를 착수하고 있지만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용의자는 공개 수배 중이며 아직 붙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부문 미국에 이어 중국으로 갑니다. 첫째 13일 금요일 홍콩 90세 추기경 체포입니다. 11일 민주화운동의 대부로 꼽히는 조지프 젠 추기경을 포함한 반중인사 4명이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고 하루 뒤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추기경은 2019년 인도법 반대 시위 당시 재정적 지원을 위해 6.12 인도주의 지원 기금을 만들었다가 자진 해산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해산된 기금을 문제 삼아 체포한 이번 사건은 8일 홍콩 행정장관에 당선된 경찰 출신 친중 인사가 반중 세력을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반대파를 억누르기 위해 홍콩 당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보여줬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부문 북유럽 핀란드로 갑니다. 첫째 13일 금요일 핀란드 나토 가입 공식 발표입니다. 12일 핀란드 대통령과 총리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핀란드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러시아와 국경이 1300km에 이르고 있어 우호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74년간 중립국 지위를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핀란드 내 나토 가입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실시된 현지 여론조사에서 나토 가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20%에서 76%로 급상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핀란드 국민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며 나토 회원국이 아닌 중립국 상태에서의 러시아와 대치한다면 국가적 지원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제부문 이번엔 필리핀입니다. 첫째 12일 목요일 독재자의 아들 대선 승리입니다. 11일 필리핀 독재자의 아들 페르디난드 봉봉 마르코스 주니어가 84.39%로 대선에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마르코스 주니어가 필리핀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마약과의 전쟁으로 악명 높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현 대통령의 장녀 사라 두테르테 다바오시 시장이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마르코스는 1965년에서 1986년에 걸쳐 필리핀을 장기 통치했으며 인권 탄압, 부패, 철권 통치로 유명했습니다.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당선인은 모든 필리핀인을 위한 지도자가 되겠다. 당선인은 세상을 향해 그의 선조가 아닌 행동으로 그를 평가해달라고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의 아버지인 마르코스와 두테르테에 대한 필리핀 국민 여론이 나뉘어 높은 수위의 찬반 다툼이 벌어지는 상태입니다. 국제부문에 이어 정치부문입니다. 첫째 10일 화요일 문 정권 퇴임입니다.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을 보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 것,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등의 퇴임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 일본 수출 규제와 남북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2번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제자리로 돌아간 남북 관계와 관련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둘째 11일 수요일 윤 정권 취임입니다.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며 취임식에서 자유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셋째 13일 금요일 박완주 성비위 민주당 제명입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3선 중진 의원인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 의혹으로 제명되었습니다. 박 의원은 86그룹이자 3선 의원으로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입지를 차지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보좌관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있었다는 논란이 최근 언급되며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으로 박 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근거로 피해자의 신원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밝히진 않았습니다. 성희롱인가 성추행인가에 대한 물음, 보좌관 관련 성비위인가에 대한 질문을 모두 회피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서 성비위 사건이 발생해 당 차원에서 처리를 한 것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다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정치 부문에 이어 경제 부문입니다. 첫째 11일 수요일 제조업 수입 의존도 역대 최대 소식입니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 동향에 따르면 최종재와 중간재 수입 점유비가 모두 상승해 제조업 국내 공급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8%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은 이전엔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지 않던 반도체가 이제는 주요 부품이 되면서 수입이 늘어난 것이 한 예라며 생산 과정이 고도화되면서 해외 부품 수입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소비 성향 변화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 등으로 고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수입 제품 공급 증가로 이어져 내수 동향을 파악하는 지표인 국내 제조업 공급 지수는 107.4로 5분기 연속 상승세를 유지 중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전기
전투기 장비, 의약품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13일 금요일 세계 시총 1위 애플에서 아람코로 소식입니다. 11일 사우디아라비아 국영회사 아람코의 시총이 2조 4,300억 달러가 되어 애플 시총 2조 3,700달러를 앞질러 세계 1위 시총 기업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최근 국제 경제 시장 곳곳에서 통화 긴축 정책이 이어지자 지속적으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반면 아람코는 석유업체로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상당한 수혜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람코는 2019년 12월 기업 공개와 함께 전세계 시총 1위에 올랐다. 2020년 곧바로 애플에 밀려났지만 이번 국제 정세 변화로 다시 1위를 탈환하였습니다. 셋째 14일 토요일 한국 코인 루나테라 코인 상장 폐지입니다. 테라는 코인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이고 루나는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뒷받침하는 용도로 발행되는 가상화폐입니다. 지난달 루나는 119억 달러까지 치솟으며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 10위권 내에 들며 안정적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테라는 시총 180억 달러로 스테이블 코인 가운데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테라 시세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테라 급락이 자매 코인인 루나 급락으로 이어지고 루나 하락은 다시 테라 가격 하락을 촉발하는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해 일주일 새 99% 폭락하였습니다. 결국 13일 여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 중지를 결정했으며 파생 상품들까지 상장 폐지되는 상태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위험성 우려가 커지며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이 6개월 만에 1조 달러 이상 증발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12일 하루 만에 글로벌 가상화폐 시가총액 2천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국내외 주식 시장에도 큰 파장을 끼쳐 국제경제 상황이 연쇄적으로 큰 충격이 발생되는 상태입니다. 한편 테라와 루나코인을 제작한 권도영 최고 경영자는 13일 트위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글을 게재했습니다. 게시글에 내 발명품이 여러분 모두에게 고통을 줘 비통하다라는 사과와 나를 비롯해 나와 연계된 어떤 기관도 이번 사건으로 이익을 본 게 없다며 나는 위기에 루나와 UST를 팔지 않았다 등의 논란을 해명하는 메시지를 함께 담았습니다. 이번엔 사회 부문입니다. 첫째 11일 수요일 청와대 74년 만에 개방입니다. 10일부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74년 만에 청와대 개방을 상징하여 국민대표 74인이 입장했으며 이후 2시간 간격으로 6,500명씩 모두 26,000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청와대 관람시 예약으로 진행되며 정해진 경로로만 이동이 가능했지만 이젠 자유롭게 청와대 경내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청와대를 개방했기에 건물 내부엔 아직 근무를 보고 있거나 자료들이 남아있기에 건물 내부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회 부문에 이어 문화 부문입니다. 첫째 11일 수요일 20세기 미술품 역대 최고가 앤디 워홀 작품 낙찰입니다. 9일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 앤디 워홀이 1964년 출품한 샷세이지 블루 마릴린이 20세기 미술 작품 중 역대 최고가인 1억 9,500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작품 제목의 샷은 1964년 가을 행위예술가 도로시 포드버가 워홀의 스튜디오를 방문해 벽에 멀로의 초상화 작품들을 겹쳐 세워달라고 말한 뒤 갑자기 권총을 발사한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샷 시리즈인 5점의 마릴린 멀로 초상화는 권총 발사로 5점 중 2점이 총알에 관통했으며 이번에 낙찰된 작품은 관통되지 않은 작품입니다. 마지막 부문은 IT입니다. 첫째 13일 금요일 우리은하 중심 블랙홀 실제 이미지 사상 첫 관측입니다. 12일 세계 주요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 블랙홀을 관측해온 사건 지평선 망원경 프로젝트 과학자들이 우리은하 중앙에서 포착된 블랙홀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우리은하 중심부의 블랙홀은 궁수자리 A로도 불리는데 지구에서 약 27,400광년 떨어진 궁수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포착으로 그간 자료 분석을 통해서만 관측되던 우리은하 내부 블랙홀의 실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14일 토요일 달에서 가져온 흙에서 새싹 발화입니다. 12일 미 플로리다대 에나리사 폴 박사 연구진이 달에서 가져온 흙에서 새싹이 발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폴로 11호, 12호, 17호가 1969년, 1972년 달에서 가져온 토양 레골리스 12g을 0.9g씩 12개 배양 용기에 나눠 담아 애기장 때 씨앗을 심었습니다. 또한 달 토양과 비슷하게 지구 화산재로 만든 토양 JSC-1A에도 애기장 때 씨를 심어 생장 과정을 비교했습니다. 폴 박사는 처음에 달 토양은 물이 가장 혐오스러운 물질이라도 되는 듯 거부 반응을 보였다. 레골리스가 물을 머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싹을 틔운 게 놀랍다. 죽지 않고 환경에 적응했다며 그간의 어려움과 성공 과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레골리스와 JSC-1A는 각각 발화를 위한 노력이 달라 유의미한 성과 기록을 남겼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로 현재 진행 중인 나사의 달 유인 전초기지 건설 프로젝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되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5월 2주차 뉴스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5월 3주차에 핵심 뉴스들을 모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파라 김선달이었습니다. 안녕.